사회주의의 그러면 함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입법 만등 중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우선 법부터 만듭니다. 사회주의는 입법으로 통제한다 합니다. 사업이 어렵다 그러면 국가보조금 지급 법안을 만듭니다. 사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보조금 법안을 만들죠. 빈곤이 문제다 그러면 빈곤 퇴치 법안을 만듭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금융시장이 요동친다 그러면 금융자율 규제 법안을 만듭니다. 근데 신규 제정 법안들의 특징은 국가재정이랑은 상관없는 법들입니다. 국가재정이 청등하기 어려운 증세. 그리고 대부분은 지금까지 자유로웠던 대상을 규제하기 위한 조직 창설 및 공무원 직원입니다. 그래서 법 위반에 대한 처벌과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법률 A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법률 B 조항을 제정하고요. 법률 C 무효를 위해서 법률 D를 제정하고 이런 식으로 법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1인당 검토해야 될 법안 건수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통과 법안 건수는 선진국의 30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법으로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규제를 위한 기구인 거죠. 두 번째는 눈먼 나랏돈입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국가돈이 공짜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특혜와 무료 혜택 남발로 기본적인 사실을 잊어먹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세금을 걷지 않는 한 나눠줄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은 정부로부터 나온다. 이걸 믿게 만들죠. 그래서 무조건 나의 이익만 챙기는 문화가 생기고 사회 구성은 모두 타인의 주머니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도둑질에 대한 개념이 없어집니다. 여기 길수의 만사에 보면 인생 한방 막장 스토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지금 나온 지가 한 4년 된 만화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짜고 꿀꺽 해먹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성남의 사건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걸 얘기했습니다. 왔다 눈번 넌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보조금으로 해먹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민간기업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해먹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전가입니다. 자신의 문제는 국가와 사회의 문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있었는데 6번째 아기를 낳는데 뭘 해줄 수 있나요? 하고 묻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저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은 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 그러니까 국가가 해결을 해줘야지 안전한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독립심, 주도심,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이것은 독재자와 폭군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독재란 것은 저렇게 딱 아주 점잖은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 저렇게 슬쩍 누르는 듯이 대중을 누르는 겁니다. 그 다음엔 다 아는 척합니다. 사회주의 정부는 모든 걸 안다고 주장합니다. 시민들 일에 간섭을 하죠. 우리는 무엇이 최선인지는 안다. 그리고 정부의 방침대로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다.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에도 보면 모호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는 자기네들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기 시작합니다. 레너드 리디의 자유시장과 그의 적이라는 책에 보면 한 가지 좋은 사례가 나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해외 상업 선박 운항 신청을 이제 주정부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정부의 상업위원회에서
이것이 안전한 운항인지 아닌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그 상업 선박도 운항 신청을 허가를 해줍니다. 근데 이 상업위원회가 이 상업 선박이 수익을 낼 수 없을 것이라며 선박 운항을 불허합니다. 그러니까 월권을 한 거죠. 수익 내고 안 내는 것은 그 회사가 책임지는 건데 이 주 정부 상업위원회가 개인 사업자의 이익까지도 이제 간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레너드 리드는 자유시장과 그 이적의 대표적인 사례로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질투와 강박입니다. 사회주의는 탐욕과 질투심을 조장하죠. 타인의 부와 소득에 대한 시기를 하게 만듭니다. 부유층의 돈을 징수하고자 하는 탐욕을 아주 공건하게 드러내고 그래서 사회는 계층으로 분리됩니다. 모든 사회주의자는 계층 분리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죠. 사회주의는 또 인간의 어두운 본성에 호소합니다. 인간은 원래가 이렇게 부지런한 게 아닙니다. 원시적이고 나태하고 의존적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도덕적이며 비생산적이며 파괴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악설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은 맹자인데요. 기원전 4세기 춘추 시대 때 이제 사람이죠. 그래서 그때는 맹자는 모든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교육을 잘해서 악인으로 가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로부터 100년 후에 나타난 BC 3세기의 순자는 인간은 악의 존재다.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다 악인이 된다 하고 주장했던 거죠. 근데 사회주의는 바로 이 인간의 나쁜 면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철학은 이와는 반대로 희망과 동기부여, 주체성, 책임감, 개인주도, 재산권 존중, 자발적 협동 등 인간 본성의 고성한 특질에 호소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믿고 싶은 것과 실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베네수엘라에서 살고 싶니? 하는 겁니다. 의혹이 하나 있습니다. IT 난민은 50마일 앞에 있는 노동자 천국 쿠바를 놔두고 위험을 무릅쓰고 500마일이나 떨어진 사악한 자본주의 제국 미국으로 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도 많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 천국에 놔두고 왜 사악한 데서 살라 그럴까요?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아주 엉망진창이 됐죠. 왜 진창이 됐을까요? 제일 먼저 시작은 석유산업 국유화입니다. 조그만 데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원유가 국가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77%니까 원유가 주요 수입원입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은, 사회주의자들은 이 자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국영 원유 기업의 경영권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영화시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투자를 하게 되면 소위 먹튀 논란이 생기지 않습니까? 돈을 빼간다. 그리고 투명 경영을 못하죠. 외국인 투자가 생기면. 그러니까 투자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원유 판매 수익을 다른 데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뺏어야 되니까. 그리고 좌파 사회주의 특징은 자기네 인력들을 채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 인력 18,000명을 해고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충성 노동자 계급으로 바꿔버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국영기업이니까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먹을 게 많으니까 자기 식구들을 18,000명을 거기다 채용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기술적 사고가 생기고
이제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유 생산은 25%가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점점 악화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산업도 국유화를 시킵니다. 다른 산업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산업도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원유가 차지하는 국가 총수출 비중이 97%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원유 말고는 팔아먹을 게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유만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원유 수입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 생산은 1965년 수준으로 후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관리자의 뇌물은 부정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베스의 국영 원유 기업에 납품하려면 뇌물 없이는 납품 못하고, 하다못해 투르 건전소가 자재 갖고 들어가도 뇌물을 줘야 들어가고, 그래서 모든 사회에 뇌물이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가 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개혁에 대한 흑색 선전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개혁을 위한 반정부 시위를 흑색 선전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러니까 정부 반대파들을 극단주의자로 학교 폭탄, 버스 폭파, 경찰 폭행을 자행하고 있으며 희생자 대부분은 선량한 노동조합원입니다. 이렇게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희생자들은 대부분 반정부 시위를 한 학생과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차베스는 또 주장합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는 미국이라는 악마의 제재와 다국적 기업들의 수탈에서 비롯된 것이지 우리 잘못이 아니다. 그 남 탓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위기는 우리가 순수한 사회주의를 실현시키면 극복할 수 있다. 이게 또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고 이상주의에 빠진 젊은 세대들을 계속 교육을 통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거의 미래가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젊은 세대들, 밀레니얼 세대의 혼동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틀리 대학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의 3분의 2가 개인 사업을 하겠다. 내가 기업을 일으켜서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창업 비율은 65%나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창업하겠다는 사람의 35%만 창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상과 행동 사이에 모순을 갖고 있는 종족이고, 마크 저커버그를 동경하지만 실제로는 공짜로 돈 벌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취 욕구에 비해서 사회 참여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25세에서 35세에 15% 인구가 부모님과 동거합니다. 근데 우리 기성세대는 1.5%만 동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아버지 세대는 무조건 밖에 나와서 혼자 먹고 살겠다 그랬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돈 못 벌면 부모 밑에서 기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이비 부모가 부모 세대, 우리 엄마 아빠 시대 번 돈의 50%뿐이 못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문제가 젊은 세대는 거의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공유 경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이제 주장하는데, 이 공유 경제를 이제 사회주의 경제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공유 경제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공동 소비를 하지만 이것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상품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대표적인 수단인 거죠. 그리고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환경 문제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지구를 보호한다, 소비를 줄인다. 이것은 굉장한 우리 사회주의 이상국가를 실현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밀레니얼 시대의 3분의 2가 재활용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의사는 표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도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성세대가 50%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보다도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적으면서 이상에만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 삼각관계에 빠져 있고 이상과 행동이 달라 사회주의 유혹에 취약하다. 자본주의에 대한 지지율은 45%에 그치겠다.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는 이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일단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해서는 55%가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이제 사회주의의 큰 장점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모두 똑같은 말입니다.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다 똑같은 말인데 이 사람들은 민주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그러면 환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하이에크 노예의 길을 따르면 본질적으로 내적 평화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다. 그리고 정치적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사회주의라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자로 능력대로 기여하고 분배한다. 그죠? 프롤레타리아 독재에서는 잘난 놈이 많이 먹고 못난 놈이 적게 먹는 구조입니다. 노동, 자본, 토지에 대한 정치적 통제로 파시즘과 동일합니다. 사회민주주의는 무엇이냐면 북유럽 국가 모델입니다. 이 북유럽 국가 모델은 결국은 베네수엘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언제 가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은 자본주의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간다는 거죠. 근데 사회민주주의는 아직은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국가가 안 갖고 있죠. 그 다음에 경제는 아직도 시장 경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본주의 체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중과세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스웨덴, 핀란드 같은 데는 조세 부담률이 58%입니다. 우리가 아직 한 35% 정도 되는데요. 선진국은 보통 20% 미만이죠. 근데 조세 부담률이 60%가 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월급 타면 가져갈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사야 안전망과 보편적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그 핀란드 같은 데는 이제 의료 서비스가 이제 무료 의료 서비스인데요. 엉망입니다. 제가 병원 가봤는데 의사들도 하루에 몇 시간 일도 안 하고요. 병원 뭐 텅텅 비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은 저 사람들은 자본주의 경제를 완전 무너뜨리지 않은 게 민간 의료보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인들은 그 무료 의료보험을 물론 해줄 수 있지만 안 들고 민간 의료보험을 듭니다. 그럼 민간 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깨끗한. 근데 이제 공공병원에 가면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럼 민주사회주의는 뭐냐? 민주주의 더하기 사회주의를 민주사회주의를 한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를 갖고 있으면서 사회주의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옛날 소련이나 모태똥, 북한 등과 차별화하는 전략을 세운 거죠. 그래서 기왕 사회주의라고 하면 자꾸만 옛날 생각을 하니까 민주자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버니 샌더스의 급진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사회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폐쇄주의입니다. 그래서 세계 자본주의와 자유무역을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반대하고요. 그 다음에 WTO 같은 자유무역 체제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극단적 민족주의로 발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회주의는 민족주의 감정을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반일 감정 부추기는 거 똑같은 거죠. 그리고 광범위한 영역을 관리합니다.
의료 서비스를 하는 데다가 영양 상태까지 관리를 합니다. 좋은 음식을 주는지. 그 다음에 교육을 또 가르치면서 직업 알선, 직업 교육, 직업 찾는 것까지 다 연결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주거를 하면서 주거의 질까지도 또 이제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다수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5만 건을 다 하다 보니까 이거는 합의가 안 되는 거죠. 합의가 안 되니까 정부 규모를 확대시킵니다. 근데 정부 규모를 확대시키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죠? 민첩하고 효과적 결정을 할 필요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위 금지하고 언론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저렇게 왔죠. 시위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중앙 권력을 강화하게 되고 이는 결국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이에크 노예의 길에서는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주의 체제에서 금지되지 않는 것은 의무뿐입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는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란 자유에 있어서 평등을 추구한다. 평등이란 말은 똑같아도 자유에 있어서 평등입니다. 근데 사회주의에서는 종속과 통제에서 평등입니다.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는 친환경적인가? 사회주의 국가는 항상 환경 문제를 들고 나오죠. 근데 아닙니다. 프로파간다로 위장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생산수단의 모든 것을 국가가 소유하기 때문에 공유주의의 비극이 발생합니다. 할당된 생산량만 달성하기 때문에 환경과 노동자 보호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환경 파괴나 노동자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이를 단죄할 법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주의 경제와 시장 경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격입니다. 가격을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경제는 생산만 극대화할 뿐이지 이것이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환경 비용이 발생하고 생산 원가가 드는지를 계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출 기준은 자연히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공유제의 비극처럼 사유재산권이 없으면 내가 내 땅을 청소를 안 합니다. 그죠? 남의 땅에 다 쓰레기 버리죠. 그리고 국가는 환경에 무관심합니다. 생산 1달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했더니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 기간 중에는 미국의 수백 배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됐습니다. 미국은 유럽과 함께 이제 그 탄소세 도입 등으로 이제 굉장히 기준 설정 이하로 낮아졌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뭐냐면 부유한 나라일수록 맑은 공기, 자연, 안전보건 기준 등 사치제의 비용을 지불하더라.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는 이거를 지불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깨끗한 환경, 행복한 노동은 사치에 불과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것을 프로파간다로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는 꼭 환경에서 관심을 갖는 것처럼 비춰진다. 참고로 생존이 우선인 짐바브웨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붕괴하니까 야생동물과 동물원 동물이 다 없어졌습니다. 다 잡아먹었죠. 북한이 마찬가지죠. 북한도 그 주인이 없는 땅이지 않습니까? 산이. 산에 있는 나무들도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옛날에는 여행을 했죠. 북한에 딱 가는 순간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산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왜 없냐? 공유주의 비극이죠.
땔감이 없어지니까 뭐 다 우리가 다 쓰는 우리 땅인데 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다 베서 나무 뿌리까지 다 빼는 바람에 북한은 계속 토사가 흘러내리는 땅이 된 거죠.